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지루한 횡보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다들 궁금해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박병창 교보증권 부장님 모시고 이런 궁금증들을 오늘 한번 좀 속 시원히 풀어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예년보다 상당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휴가는 좀 다녀오셨습니까? 뭐 하루 잠깐 쉬었고요. 예. 정말 덥긴 지금 한 날씨입니다. 지금 예. 저쪽 여의도 여기에서 여기 걸어오는데 굉장히 더운 날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시장도 지지부진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한 여름을 좀 지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뭐 이런저런 얘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시장은 찬바람이 불어야지 좀 좋은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연초에 좀 좋고요. 예. 그리고 9월에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지나고 나서 네. 이번에는 그리고 2주 후에 추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시장은 만약에 위쪽이 있다면 네. 그때쯤 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시장이 강하게 방향을 잡으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시장이니까 뭐 여기서 나 혼자 뭐 왜 시장이 이래, 내 종목 왜 이래 이렇게 갑갑해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한 템포 뒤로 물러서서 시장을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최근 뭐 이렇게 증시 상황을 갖다가 뭐 이렇게 총평을 하자면은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 좀 답답한 국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4월서부터 약 5개월 올랐다가 그다음 8월, 9월에 조정을 보였죠. 예.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이 9월, 10월에 조정을 보이고 11월, 12월 2차 상승이 있었거든요.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조정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하고 뭐 신고점 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실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지루한 박스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고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다. 외국인들이 왜 안 들어오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만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MSCI 이머징 마켓의 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대만도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대만, 중국 다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빠져나갈까 생각을 좀 잠깐 하면, 뭐 오늘 계속 할 얘기지만은, 일단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한 달 동안에 경기지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 뭔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면 일단 뺍니다. 일단 빼고 그것이 해소되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그런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변동성이 불확실성이 좀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돈이라는 거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네. 우리가 리스크 오프, 리스크 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전자산으로 갈 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우리는 달러라고 얘기하고 금이라고 얘기하고 채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빼고 주식시장 안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안전한 곳으로 내가 피해가야 돼.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차나 대형주로 가겠죠. 개별 종목보다는. 그렇죠.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듯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볼 때는 이머징 마켓에 있는 자금이 보다 안전한 데 가 있어야 돼요. 그럼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지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시장이 방향을 못 잡다 보니까 요즘에 보면은 섹터의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섹터 움직임만 하면 시장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테마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몇 가지 이제 이슈가 됐던 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방금 일단 말씀하셨던 삼성전자를 보면은 상당히 좀 기대는 컸지만은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가석방 이것만 가지고는 좀 이슈가 부족했던 것 같고 삼성전자가 뭔가
의미 있는 M&A라든가 대규모 투자 네. 이런 걸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을 때 5번 되고 나오고 나서 어떤 커멘트가 분명히 나오면 움직임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에서 그냥 움직인 것이고요. 첫 번째 수급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난 8월 3일과 4일 양일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예. 근데 그 매수하면서 들어오는 구간에서 국내 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국내 기관을 안 샀어요. 연기금도 안 샀습니다. 오히려 팔았거든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 모멘텀 또는 향후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바라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벤트에서 들어온 이제 수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봐서도요. 이틀간 1조 2천억을 샀는데 3일간 오늘 빼고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 빼고 4일간 6천억을 그냥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전부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이벤트로 단기적으로 들어온 수급이 상당 부분 있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은 실제로 아직 뭐 밖에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한 1, 2주 정도에 예. 있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얘기를 해야겠죠. 예. 그 얘기 이제 시장에서 떠도는 얘기들이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한다. 대규모 공장 증설한다. 또 선단 부분에 라인 증설한다. 예. 신규 투자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공장 하나를 짓든지 아니면 어떤 라인 하나를 증설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삼성전자가 수요가 막 늘어나서 공급이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라인을 증설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좋고 주가가 떠야겠죠. 예.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이번에 발표를 한다면 다분히 정치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물론 증설을 해야 되지만 예. 새로운 이제 미세 공정 부분에 증설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다분히 좀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도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공장이 지어진다든지 아니면 라인이 증설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와 부품 회사들은 무조건 수혜이거든요. 얘들은 이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IT의 중소형주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빠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그들 중소형주들이 빠졌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앞으로 삼성그룹에서 어떤 발표가 나올 건데 그 발표 수혜는 삼성전자에서 입는 게 아니고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일 것이다. 그래서 그쪽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분기 실적도 괜찮았잖아요. 괜찮았죠. 3분기 실적도 영업이 12조, 13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분기 실적도 더 좋으면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자체가 나빠서 지금 못 오르는 게 아니고요. 서두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 자체를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수급적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눌려 있는 것이지 삼성전자에 악재가 있거나 성장성이 없거나 아니면 실적이 나빠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뭐 큰 대기업 총수들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기업들이 한 예를 들어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대규모 투자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발표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주가가 올랐다거나 네.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눌려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제가 단기 이벤트라고 표현을 하면서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다 이벤트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막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해서 삼성그룹이 그동안에 해왔던, 우리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을 추정하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근데 삼성전자의 이익의 부분이 기업 총수가 없어서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신규 M&A, 신규 시설 투자 이런 중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미래 성장을 지향하는 것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수가 없어서 그것이 늦어졌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래 성장 부분에 삼성전자의 총수가 나와서 뭔가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곧바로 삼성전자의 이익과 연결되는 부분이냐라는 측면에서는 그보다는 시장에서는 당장은 그 발표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인 곳이 어디냐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카카오뱅크와 네. 크래프톤의 이제 상장이었는데 일단은 좀 희비가 좀 엇갈렸어요. 네네. 그래서 먼저 이제 카카오뱅크부터 보면은 카카오뱅크가 이제 은행이냐 아니면 플랫폼 기업이냐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반응은 뭐 플랫폼 기업으로 좀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도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예. 그 증권회사의 직원들하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그냥 여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 초인가 의미 있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골드만삭스의 임원한 분이 네. 골드만삭스를 더 이상 IB로 보지 마, 은행으로 보지 마라. 우리는 IT 기업이다. 아, 골드만삭스를요? 네, 그렇게 하는 기사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그것이 대세 아닙니까? 그게 시대적 조류이고 대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권들이 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전 증권사 직원이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더 지금 현재 각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잠시 제가 여기 써왔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34조 원이더라고요. 좀 전에 제가 보니까. 예. 그런데 KB가 21조고요. 그리고 신한지주가 20조, 기업은행이 7조, 하나금융지주가 13조예요. 그러면 KB, 신한지주 이런 데 합친 것만큼 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고평가다라고 논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이라는 거, 뱅크라는 거는 결국은 예대 마진이 가장 크잖아요. 예. 그런 이자 수익을 카카오뱅크에서 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자 수익을 내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시가총액은 이거는 고평가가 분명히 맞지 않겠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고평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론들이고요. 네. 저도 거기에 동의를 좀 하는 편이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삭스가 우리 회사가 이제 IT 회사다 이런 것처럼 이제 플랫폼화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그것이 선점하고 거의 독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은행의 변화를 선두하면서 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독보적인 지위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는 그 효과 이런 예. 부분들을 더 높게 평가해주면서 고평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걱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은행 본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은 그 당장의 부분이 아니고 쉽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라는 부분하고요. 네.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은행으로 설립이 되면서 서민금융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금융 이렇게 점차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은행들과 차별화돼야 될 텐데 기존의 은행들이 정말 우리나라는 누워서 뭐라고 그럴까요? 땅 짚고 혐치기? 그래서 그냥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카카오뱅크는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마진을 줄여야겠죠. 그런 마진을 줄이면서도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네. 우리가 좀 지켜볼 문제다. 그래서 좀 고평가 부분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상장을 받은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크래프톤은 왜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밀렸냐? 그러니까 크래프톤.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근에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게임들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안 좋아요. 상장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래프톤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2조입니다.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22조, 뭐 처음에는 40조 얘기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22조예요. 근데 이 크래프톤의 2021년 올해 이 순이익이 7천억 정도 보고 있고요. 네. 내년도에 1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 회사인 엔소프트를 비교를 해보면 네. 엔소프트가 지금 시가총액 18조입니다. 네. 그런데 엔소프트의 2021년 올해 이익이 6,500억. 내년도 1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비슷하죠? 예. 비슷한데요? 그러면 크래프톤이 지금 22조고 엔소프트가 18조면 엔소프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크래프톤이 훨씬 더 성장성을 높게 보고 배틀그라운드에 훨씬 더 좋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크래프톤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고평가되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성장성을 봤을 때는 예. 저는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크래프톤은 적정한데 빠졌고 카카오뱅크는 고평가인데 올랐다. 예.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패션 자체가 예. 플랫폼이 훨씬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고 아. 게임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시장에 예. 다소 영향을 좀 주는 부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크래프톤은 지금 적정하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게임 산업의 사이클에 연동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지 개별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건 아닐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뱅크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워낙에 예. 지금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상장의 모멘텀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점차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뭔가 새로운 예. 짠 나타나면은 뭔가 있어, 예. 뭔가 새로워.
그렇지만 좀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 기억 속에는 그냥 그렇구나. 검증을 해봐야지. 정말 수익 낼 수 있을까? 예. 이렇게 좀 진행이 되겠죠. 예. 카카오뱅크는 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대외적인 그런 흐름, 그런 조건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네. 지금 두 회사의 그 상장 과정에서의 그 희비가 좀 엇갈렸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희비는 이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일단 뭐 최근 한 달 동안은 계속 매도세였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전반적인 그런 대외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네. 일단 뺐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다시 그 이 신흥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도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신흥국의 에쿼티에서 계속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만과 한국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지금 자금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도는 독특하게 빠지진 않고 그냥 플랫하게 있어요. 계속 유입됐다가 플랫하게 그런 상황이고요. 예. 대만과 우리나라는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서 다시 들어오는 이제 그런 판단이 좀 이제 어떤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쉽습니다. 그 모멘텀을 생각해 보면 어찌 생각해 보면 되게 답답하죠. 예. 도대체 그런 모멘텀이 뭘까? 생각해 보면 미국이 오르면 우리가 오를까? 아니잖아요. 미국은 계속 올랐는데 우리는 못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중국이 올라야지 우리가 오를까? 근데 그건 뭐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단기간에 지금 오를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계속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그것도 아니고. 그럼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확산도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바이러스 확산이 이제 다 감소돼야 된다. 예.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경기이죠. 경기 부분이죠. 그동안에 K자형 회복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이 백신을 먼저 맞고 선진국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은 늦게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회복은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미국, 독일, 프랑스가 차트가 똑같아요. 신고수 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회복을 하고 있고 이머징 마켓은 늦게 회복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교롭게 요번에 경기도 그렇고 기업이익의 피크가 언제쯤일까? 요걸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요즘에 미국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하죠. 어떤 분은 슬로우 다운, 쿨다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차트에 이제 올려질 건데 차트를 보시면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번 2021년 2분기하고 2021년 3분기하고 3분기하고 이익단이 플랫합니다. 예. 지금 차트를 제가 두 개를 개인데요? 보는데 네. 뒷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뒷부분에 2021년 2021년 2분기하고 3분기하고가 플랫하게 움직이고요. 그 이후에 4분기와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에 점차 증가하는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월가 예측이죠. 예. 이런 예측들은요. 그런데 이게 플랫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계속 이게 가파르게 증가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분기에 피크를 치고 플랫하게 내려오는 거,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둔화될 것이다, 쿨다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실제로 지표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있는 부분인데, 그 앞에 보시면요. 네. 우리나라는 2021년 1분기보다 2분기가 늘었고요. 2분기보다 3분기가 굉장히 많이 늡니다. 그러네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죠. 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3조를 보고 있으니까 예. 대표적으로요. 굉장히 많이 느는 걸로 컨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확산이 되면 이 예측치가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에서 어떻든 더 확산이 되지 않고 봉쇄력이 더 확산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공교롭게 우리나라는 또 안타까운 게 4분기의 컨센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감익이 되죠. 왜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감익되는 걸로 지금 예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각 증권사의 그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들의 탐방 자료들의 컨센을 다 조합해서 평균치를 낸 거니까 네. 평균치를 낸 거니까 나중에 가변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흐름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무슨 표현을 들고자 하는 거냐면 미국은 2분기에 피크아웃이라는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3분기가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한번 좀 기회가 좀 있을 수 있는 예. 그런 시황의 타이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전제가 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안타까운 게 예전부터 좀 그랬었어요. 우리 시장은 지금 8월에 조정을 보이고 3분기에 피크라고 한다면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 되면 9월 말 되면 이제 프리어닝 시즌 된다고 하면서 9월 말부터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말과 10월에 시장이 위로 한번 올라갈 거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요. 이제 그렇게 갈 타이밍이에요. 이 영업 이익을 보면 예. 시장이라는 거는 주가라는 거는 이익단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익 컨센서스를 보면은 그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피크아웃 치면서 내려가면서 예. 미국이 또 공교롭게도 8월 말에 제소럴 미팅이 끝나고 예. 9월에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만약에 흔들리면 우리가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예. 요런 차이가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엔 특히나 경기 회복의 시차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약간 걱정이긴 한데 미국에 크게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 시장은 그 요번에 3분기 말 지나고 4분기 겪는 9월, 10월, 11월에 우리 시장이 위로 한번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기업의 이익을 보고 들어오겠죠. 예. 그런 부분은 판단이 분명히 맞는데 네. 글로벌 시장 전체를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참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금액 1조 달러 지금 통과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또 3.5조 달러가 앞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미국이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고 인프라 정책의 투자금이 엄청나게 이제 집행이 되고 그러면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회복해서 이제 확장으로 가고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낙수 효과에서 우리도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이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물론 달러는 기축통화이지만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축통화이지만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수용하는 것이 달러 그 나라의 통화 가치지 않습니까? 예. 달러 강세가 돼. 실제로 요번에 어제 1조 달러 통과되고 나서 곧바로 달러가 올라갔어요. 예. 달러 인덱스가 곧바로 올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되죠.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해야 되는 환차 소리 생기니까 예. 매도해야 되는 수급적 측면에서 발생이 되는 거고 또 달러 강세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달러들이 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 하나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서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테이퍼링은 긴축은 아니거든요. 유동성을 제공하는 걸 줄이는 것뿐이지 긴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릅니다. 예. 지난 4월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난 4월에 PCE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즉 인플레이션 지표가 오르면서 우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까지 갔었죠. 그러면서 테이퍼링 얘기가 곧바로 되면서 1.7%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많이 흔들렸죠. 그랬다가 아니야 이거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야. 그러면서 안정화됐었어요. 예. 안정화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더 길어지네 이거 걱정이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6월 거 봐야 돼, 7월 거 봐야 돼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가다가 어닝 시즌이 맞이해갖고 어닝 시즌 되니까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시장이 또 올라가면서 그렇죠. 안정화된 거거든요. 안정화됐죠. 근데 지금 어닝 시즌이 끝났어요. 예.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어닝 시즌까지는 색다른 게 없어요. 예. 거기에 인프라 정책 나오는 것뿐이 없거든요. 근데 인프라 정책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쭉 움직이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이 될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겁니다. 예. 전 세계의 글로벌 자금들은 더 수익이 있는 곳으로 돈이 옮겨 다니는 거죠. 당연히 뭐 모든 돈은 수익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머징 마켓에 있는 자금들은 미국으로 회귀합니다. 다시. 예.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머징 마켓이 전반적으로 수급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정리하자면은 우리 기업들이 2분기, 3분기 계속 수출 실적이 좋더라도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어떤 다른 변수가 있어야 된다. 네. 뭐 그렇게 봐야겠군요. 네. 근데 지금 금리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한국은행이 그 부동산 과열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예. 일단 뭐 한두 차례 금리는 올릴 것 같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는 우리 시장에 단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확실하게 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예. 별로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게 미국의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화들짝 놀라서 곧바로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 올린다고 또는 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시장이 직접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또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냥 제한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측면이지 그것이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좀 하냐면 말씀을 드린다면 제한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시황은 실적이나 금리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 유동성에 의해서 전체로 보는 게 맞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실적이나 금리 정책 이것을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머징 국가의 취약 국가들은 이미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 미국이 2023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 네. 시중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 발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부동산 과열이나 어떤 자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측면에서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자산시장에 이렇게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은 꼭 금리만은 아니었거든요. 전 세계가 그렇게 올라간 부분은 유동성이 풍부했고요. 그렇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회수한다? 그랬을 때 얻는 득보다 실이 얼마나 더 클 것인가의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금리를 지금보다 좀 크게 봐서 100bp, 1% 올린다 해도 굉장히 크게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1%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대출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 안 살까요? 그런 부분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과거같이 10% 이런 것도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얻는 것보다도 잃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 중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여기 답답한 국면에 있는데 그동안에 개인 투자들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이 130, 제가 지난달에 봤을 때 130조 들어왔었는데 순수하게 지금은 더 들어왔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들어왔을 것 같아요. 136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들 자금으로 시장을 지금 떠받치고 있습니다. 시장을 지탱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는 지금 힘겨워서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나 어떤 추가적인 외부의 자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개인들이 이 금리를 통해서 뭔가 힘든 상황이 좀 된다.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회수를 조금이라도 하기 시작을 한다. 예. 그럼 군중 심리라는 건 대단히 무섭습니다. 결국 심리군요. 예. 그렇게 돼서 만약에 회수하기 시작을 좀 한다.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얘기 중에서 다른 얘기를 했는데 중구난방하게 되겠습니다. 얘기가. 예. 우리가 포모주국이라고 해서 은행에 지금 저금리 상태에서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난 뒤처지는 인간이 될 거야. 주식 투자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들어온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요. 예.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서 회수하기 시작해서 개인들이 어느 정도 팔기 시작을 한다.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맞아, 그냥 은행에 넣어놨으면 원금이라도 있는 건데 이거 괜히 다들 해서 재테크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분위기 조작이 돼서 나도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분위기를 이럴 가능성이 없느냐?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정책이나 우리 또 이렇게 이쪽에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이나 언론이나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건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이 금리를 8월에 올리고 두 차례 정도 올린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실익이 있었을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파괴력보다는 그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의외로 그 파장이 좀 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긴축 그 시계를 좀 앞당길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보십니까? 서로들 얘기 좀 하고 그래서 이달 말에 좀 나오겠죠. 9월에 좀 얘기 좀 하다가 예. 9월에 어떻게 할까 논의 좀 하고 천천히 좀 주의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해서 내년 1월쯤에 하자. 이게 시장 컨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